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예, 제가 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요새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한 것 같아요. 뭐, 사실, 며칠 후에는 또 굉장히 거의 온도가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던데, 또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좀 어려운 장인데, 자동차 업종들이 사실 보면 지난 뭐 8월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최근에 뭐 반도체 공급 이슈가 좀 해소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관들 뭐 순매수 상위에도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주로 좀 포진을 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일단 이제 한번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상승세가 더 이어질지, 그리고 또 우리가 큰 그림도 그려봐야 되니까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래, 또 요새 테슬라가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과연 이제 현대차도 테슬라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이 방송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처음 나오셨던 분이시죠. 굉장히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현대차증권의 그 장문수 연구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새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기 섹터를,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본인 섹터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주가 빠지면 내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빠졌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또 이게 산업을 다루시니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좀 뭐 아마 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의견에 기조와는 상관없이 그 섹터 방향성이 좋지 않으면 사실 그건 기분이 좋지는 네, 않을 네. 거예요. 아무래도 항상 바쁘게 누군가가 그죠. 나를 불러주다가 예. 갑자기 또 그러겠네요. 주변에 또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음. 좀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하죠. 예. 네. 그래서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요새 자동차 하시는 네. 분들이. 왜냐면 이제 올해 연초에 그 애플카 이슈로 참 분위기 네. 너무 좋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소멸되고 또 하반기에 이제 뜻하지 않았던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터졌는데, 일단 저도 연구원님 그 현대차증권 나온 자료를 나올 때마다 보거든요. 네. 보면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최근에 좀 낮추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구원님만 낮춘 게 아니라 다 낮췄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좀 후행적으로 낮추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져서 낮추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은 조금 꺾였으니까 네. 3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신 건지. 일단 뭐 궁금합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네.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에 대한 추정들을 좀 선제적으로 하면서 목표 주가의 방향성들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좀 있지만, 사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또 애널리스트들의 말하지 못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네네. 뭐 좀 가격 자체가 예전에 놀던 수준보다는 좀 많이 위에 올라가 네.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뜻하지 않게 2분기 5월 달이 저점일 거라고 네. 생각했었던 반도체 맞아요. 공급 예. 차질이 9월 달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 동남아 음. 지역에서의 어떤 이슈들로 번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회복 눈높이들, 그다음에 그 볼륨 회복에 대한 어떤 궤적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에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항상 모든 주가에 대한 예측은 지금을 기준으로 사실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어저께 봤었던 게 높았는데 지금 낮아졌으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안 좋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어떤 업황들을 반영해서 주가는 어쨌든 주저앉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의견들이 뭐 먼저 바뀐 건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뉴스 플로우들이 좀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바뀐 건지, 뭐 그거에 대한 전후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요 근래에 어떤 형성됐었던 주가의 저점을 기준으로 어쨌든 주가의 방향성이 우상향할 거다라는 의견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닙니다. 다만 뭐 손으로 표시를 하자면 예전에는 요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주가는 그 사이 이렇게 흘렀죠.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바라봤었던 요때 눈높이와 요렇게 됐을 때 눈높이가 약간 괴리는 좀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저희들은 보통 12개월, 6개월을 기준으로 네네네. 목표주가 제시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눈높이가 좀 조정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용건님 보시기에는 그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대부분 뭐 비슷하게 좀 낮춘 상황인데 이게 결국 또 언제든지 바뀌면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네네. 포인트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이제 목표 주가 만약에 상향을 한다면? 일단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저희가 이번 1년의 사태들을 좀 겪으면서 네.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들을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주가를 분석하는 데 녹여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처럼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애널리스트 의견들 자체가 약간 좀 갈리는 면들도 네. 좀 없지는 않은데 좀 장밋빛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네. 좀 있는 반면에 그 근거는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이제 완전 해소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뭐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가에 좀 락바텀이라고 생각했었던 구간들이 좀 무너져 내렸었어요. 최근에 장이 밀리면서 그것들이 일정 부분 펴지는 그 구간은 상당히 탄력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주가의 레벨 수준까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약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공급망 관련된 이슈고요. 이게 뭐 또 델타 변이가 확산해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길 거다라는 어떤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어떤 불확실한 변수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포착하기로는 업체들의 전략들이나 공급망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들이나 전망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어쨌든 지금 그 자동차 주가를 눌렸던 이유가 어쨌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뭐 가동이 안 되거나 네, 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웠던 거는 제가 저번에 이제 테슬라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요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번 그 3분기인가요? 인도 대수를 보니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인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테슬라는 그럼 왜 반도체 공급난에서 왜 혼자 이렇게 잘 나가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반도체가 필요 없는 구조로 이렇게 차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재화시킨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도 잘 돼 있고. 맞습니다.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이게 테슬라가 왜 좀 지금 달라서 테슬라는 타격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 업체들이 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떤 기계식 작동 방식을 바탕으로 어떤 이동성을 만들어냈었던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라든가 혹은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요구들이나 기술들이 디벨롭됨에 따라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무래도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애덕되는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는 내재화에 대한 니즈들은 내부적으로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부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현실화시키는 것들에 조금은 약간 치우쳐져 있는 어떤 서플라이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전기차 업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업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규로 뭐라 그럴까요? 좀 추가되는 어떤 기술들이라든지 혹은 이게 전자식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들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하고는 좀 달랐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석이 조금은 좀 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테슬라가 자기네들의 뭐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역량이라든가 컨트롤 유닛과 관련된 부분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올림에 있어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유니크한 기술들을 계속 디벨롭 시켜왔던 걸 실제로 뭐 AI 데이라든지 다른 것들 통해서 많이 선보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부터 조달받아서
안전재고를 어떻게 네. 쌓고 어떻게 내가 이 재고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내가 이제 제조하는 데 손익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아직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환돼가는 과정에 좀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잘 대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있었던 이런 공급망 이슈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내보여진 어떤 실적의 차이들을 만든 좀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원님 보시기에 어쨌든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모든 투자분들이 이제 빠진 이유도 다 알고 한데 네. 결국에 이제 최근엔 좀 개선은 됐잖아요. 네. 뉴스를 보면 뭐 말레이시아 후공정 반도체 공장들 가동률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뭐 미국의 뭐 포드도 좀 오르고 했는데 근데 일각에선 또 보면은 뭐 공급망 이슈가 이게 당장 해결된 문제가 맞아요. 아니고 몇 년 이어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간 이어지면 네. 결국 추세적인 상승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제일 민감한 이슈인데 그럼 용호님 생각에는 현대차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어쨌든 최악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계속해서 느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된다고 보시는지 최소한 그래도 이건 2년은 가야 된다. 이 공급망 이슈는 해결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업사이드를 아직은 높일 수는 없는 단계다. 네. 이렇게 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좀 이게 좀 일단, 어렵지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 일인데 네, 너무 어렵죠. 일단 짚어보셔야 될 게 왜 좀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장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 이제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먼저 공급의 첫 번째 이유로는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은 많아서 좋은데 기술 자체가 어찌 보면 IT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것 대비해서는 좀 구식이라고 그럴까요? 수익성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뭐 ST 마이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르네사스 뭐 이런 사태들이 있었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공급 차질과 관련된 이슈들은 공급망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악한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언택트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서버용이라든지 맞아요. 뭐 노트북용으로 워낙 많이 나가니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뭐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지 못한다라고 아직까지 좀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좀 일시적인 이슈입니다. 저희가 이제 5월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봤었던 건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았었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5월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5월이 좀 최악일 것 같고 조금씩이라도 받는다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게 완성차들이나 이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치 않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후공정을 말레이시아에서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 다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처음 터졌을 때도 금방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신도 맞고 있고 이걸로 경제 셧다운을 하면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9월 달 이 델타 변이로 문을 닫는다는 뉴스 플로우들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대답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진 이유가 공장에서 막 사망한 사건도 발생을 하고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보다 문을 닫는 기간이 좀 길어진 거죠. 근데 5월 달하고 상황이 달랐던 게 이때는 그래도 안전재고를 쥐고서 그다음에 완성차들의 재고도 어느 정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대응하다 보니까 생산은 좀 안 돼도 재고를 좀 소진하면서 혹은 뭐 생산도 정말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좀 십실반 대응을 하면서 했었던 상황이 9월 달은 달랐던 거예요. 정말 타이트한 반도체 재고나 정말 타이트한 완성차 재고 저는 이렇게까지 낮은 완성차 재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2008년 이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가 탁 터진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금 더 크리티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뉴스플로우도 그렇고 저희가 이 뉴스플로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시각들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번째 이유는 해소되면 저희가 좀
우려했었던 약간의 타이트한 공급 수준으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죠. 물론 그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전기차랑 자율주행차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아요. 10대를 팔더라도 반도체 들어갈 일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최근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고 포착된 어떤 공급망에서의 변화라는 부분들하고 일맥하는데 네. 예전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넉넉고 이 상황을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도요타랑 현대기아차가 되게 대응 잘했거든요. 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른 북미계 유럽계 업체들은 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들이 뭔지를 살펴보시면 저희가 뭐 저스틴 타임, 저스틴 시퀀스 뭐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물건 바로 받으면 바로 조립해갖고 바로 만들어서 몇 시간 안에 차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관리하는 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계나 유럽계 브랜드들은 반도체 공급 타격에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일본 업체랑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라고 평가가 됐거든요. 실제로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일본 업체들은 한번 경험이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터졌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데? 야 재고 싸. 이게 된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은 먼저 얻어맞았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 달에 중국산 와이어 하네스 때문에 공급 공장이 쉬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거 재고 이렇게 가져가면 큰일 나겠는데 물론 뭐 성과가 좋다라는 걸 근거로 반도체 업체들한테 뭐 적당한 양을 요구해서 그리고 다변화된 공급처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영향을 잘 받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일본 업체나 한국 업체들만의 전략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브랜드들이나 유럽계 브랜드들도 100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120개의 반도체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모든 완성차 업체들 공급망에 지금 새로운 서플라이 정책으로 적용이 되면서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서로 많이 달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뭐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게 펴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수요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동차가 생산되는 대수의 눈높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어떤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100대 만들기로 했는데 100대 만들었잖아요. 라고 완성차 업체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재고 축적과 관련된 경쟁들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는 여전히 뭐 견조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족족 이것들이 뭐 충분히 공급이 원활한 상태로 우리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들을 전망하시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이제 뭐 IHS나 LMC라고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포트들에서 많이 참조하는 자료를 보실 겁니다. 여기서 내년과 내후년, 심지어는 올해 3, 4분기, 그다음에 내년과 내후년까지의 수요 전망치를 대거 낮췄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올리면 올렸지, 그리고 낮춰도 뭐 1, 2% 낮추면 낮췄지. 지금처럼 막 6%, 8% 기존 전망치를 낮췄던 적은 사실 제가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주가에 작동하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제 이런 논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게 좀 어쨌든 이제 보수적으로 어쨌든 가정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예측할 때 그런 걸 보면은 결국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현대차, 기아가 어쨌든 간에 생산을 늘리긴 쉽진 않잖아요. 뭐 늘리기는 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주가로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은 게 현대차 같은 경우 재작년에서 작년 내지는 작년에서 올해를 바라봤을 때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만 원 후반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이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기조가 한 20만 원 중후반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진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업사이드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대비해서 아주 이제 장밋빛으로 바라보기에는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쨌든 이제 결국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자동차를 어쨌든 제때 생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반도체를 얼마나 재고를 많이 확보하느냐. 요 대응 능력도 네.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어쨌든 현대차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완성차 비중이 아직은 높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엔 전기차,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 레벨이 안 나온다면 멀티플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 맞습니다. 올라가려면. 네. 그러면 그 방법은 친환경차인데, 네. 그러면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런 것들이 경쟁 그 어떤 회사들보다 많이 팔리는 거. 요 두 가지에 좀 주안점을 놓고 보면 될까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저도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은 뭐 요소별로 뭔가 진척사항이 생겼을 때 시장과 공유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업종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당장 눈에 잡히고 보이는 네. 것들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현대차가 뭐 발표를 했었던 그 뭐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뭐 수소 사회를 위한 어떤 비전을 선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공유가 됐었던 어떤 친환경차에 대한 전략들.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림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이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현대차의 비전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강도가 높아졌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경쟁 업체들이 발표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었던 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크로 이슈, 이제 반도체 때문에 나타난 어떤 매크로 이슈 때문에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주가 회복 탄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 안에서 좀 이제 구체화되고 논의가 되면서 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얘기할 만한 기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주가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바가 네. 많은 게 좀 시기를 좀 잘 타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했었던 GM이나 포드는 그 친환경차에 대한 전략과 예, 바이든 정부의 맞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예. 같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주가 회복을 예. 끌어왔고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눌려 있었던 주가가 이제 완화되는 조짐을 네. 보이면서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한 상황들인 것과는 완전 다르게 네, 현대기아차는 주가가 여전히 뭐 언더슈팅돼 있던 걸 이제 펴는 정도의 맞아요.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대신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내년에 또 오면서 또 정책이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들이 점차 이제 구체화되는 모습들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번 탄소 중립에 네.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 제일 좀 충격적이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로만 이제는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볼륨 브랜드들 중에서 이 뭐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브랜드가 아직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연기관을 버리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한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임러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고급 브랜드들은 원체 만드는 생산 대수가 얼마 안 되기 그죠.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장을 부시고 새로 지어도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전기차 아시겠지만 배터리 달고 모터 달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은 붙게 되는데 8천만 원짜리 차에 1억 천 주고 사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저항이 좀 낮겠지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소나타에다가 5천만 원으로 배터리 달아 팔면 소비자 저항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브랜드가 내연기관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도요타도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 발표를 하면서 80%는 전동화 차량 팔겠다고 해서 이거를 다 헤집어 봤더니 실제 수소차랑 전기차는 200만 대밖에 안 됐거든요. 1000만 대 넘게 파는 회사가. 그러니까는 민낯이 그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는 뭐 유럽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뭐 전기차를 100% 전환하겠다고 얘기한 자체는 사실은 조금 저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로서 당연히 가야 될 일이고 기대한 일이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좀 파격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좀 인지될 수 있는 룸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현대차부터 기아 계열사들에 이어지는 뭐 전체적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구도 속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구간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벗겨낼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내년 이후로 네. 기대하는 좀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차가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네. eGMP 플랫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 플랫폼 기반으로 전기차 만드는 회사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순수 별로 전기차 회사 없어요. 몇 개 빼고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어차피 경쟁 업체들도 다 따라오겠죠. 따라올 텐데 현대차의 지금 이런 이제 플랫폼 경쟁력, 이게 어쨌든 그래도 세계 탑 클래스 수준으로 좀 보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옛날에 사실 그 현대차 투자하셨던 장기 주주분들이 제일 좀 짜증 내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 상담을 받았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아니 왜 다른 나라 회사들은 자꾸 전기차 막 이렇게 친환경차 얘기를 하는데 왜 현대차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보수 학원이 있는데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거꾸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구획을 좀 잘라서 보면 예전에는 성과도 없고 말도 안 하는 답답한 구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IR 미팅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언제 얘기해 주냐, 좀 얘기해 달라 이런 것들이 성토 대회처럼 이렇게 일어났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영권이 좀 이제 변경이 네.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비전들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성과는 있었으나 비전에 대한 공유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었던 구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왜 안 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야, GM이나 포드 같은 애들은 막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신나갖고 뭐 돈 서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뭐 미국은 뭐 현대 기아차는 왜 그런 것들이 없느냐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뭐 주가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있었죠. 근데 뭐 사실 연초에 애플카 이슈만 좀 이제 제거하고 보더라도 좀 눈에 띌 만한 전략들의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이 기아 같은 경우는 PBB 100만 대 찍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전기차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들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토에버 이벤트도 있었고요. 합병 3사 합병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어떤 인수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뭐 배터리 솔루션 비즈니스에 대한 발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꿰는 부분들이 좀 약간 부족했었는데 이번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커다란 기둥들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고 그것보다도 그 위에 대전제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충분히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가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전기차가 보유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들이 실제로 전력망항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것들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찌 보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최근에 언급되는 부분들하고 또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 간접적으로 폭스바겐이 그런 언급을 하면서 기존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협한 어떤 편견을 깨는 전략들 발표를 해서 저는 좀 놀랐었는데 이번 탄소 중립 비전 발표할 때도 그 내용 안에 그 모빌리티 솔루션, 뭐 플랫폼 솔루션과 함께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그룹 안에서 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밝힌 게 저는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소에 약간 치우쳐서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전기차 관련된 전략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낼 수 있는 시너지도 크고 수소가 뭐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차별하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 웰 밸런스가 된 그 어떤 에너지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을 얘네들은 하나 더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를 좀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그래요.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있고 없고가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있고와 없고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럽과 중국은 원래 전기차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그쪽에 좀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 서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판매
규모가 큰 애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네. 했겠지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들도 자기가 허락한 어떤 재무적인 여건 하에서는 나름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빠져 있었던 게 그동안 그 트럼프 정부 하에 있었던 미국과 미국 네. 업체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 뭐 기후정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표면적으로 미국이 이런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약간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그동안 이제 디트로이트 빅3가 물러서 있었던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180도 바뀌어서 네. 대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하는 바가 이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냥 뭔가 특정 국가나 특정 규제에 의해서만 이렇게 끌려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이라든지 공급자가 이 시장을 성장으로 끌어올리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이 전망치가 높아지는 이벤트인 거고 이 전망치가 높아졌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시성이 되게 높아진 이벤트라고 네. 저희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플랫폼을 대응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사가 없었던 업체가 이것들을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지난번 포드처럼 2023년에야 자기네들 걸 가지고 대응하는 모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2년 안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맞아요. 모르거든요. 그럼 그때를 그냥 손가락을 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600만 대, 70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네네. 플랫폼을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의 생산 능력과 판매량을 갖고 있었던 업체들이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한 2025년 정도 됐을 때 100대 중에 15대 정도만 전기차가 돌아다닐 거다라고 예상을 네. 했기 때문에 자기 생산 능력의 15% 정도를 덜어내고 전기차로 바꿨을 때 이 전기차 전기차 생산 능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대략 이제 100만 대였고 100만 대를 15%로 환산해 보시면 대략 한 7, 8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600만 대, 700만 대는 돼야 그래도 플랫폼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드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플랫폼을 못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폭스바겐한테 플랫폼 사다 쓰고 혼다도 GM한테 플랫폼 사다 쓴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바뀌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500만 대 하는데 우리도 뭐 특정 모델은 플랫폼을 가지고 대응해 볼게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23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플랫폼 자체가 지금 현재의 현실화되어 있는 플랫폼 중에서 이게 좋아 나쁘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셔야 되는 질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있냐 없냐인데 사실 현대차 그룹은 손꼽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주행거리에 대한 어떤 악유들은 있었죠. 그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을 기준으로 물론 나올 차량들은 당연히 더 좋은 차들이 나올 겁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단위 무게 그러니까 차량마다 무게들이 다 다르겠죠. 네네. 단위 무게, 그다음에 단위 배터리 용량을 놓고 봤을 때에 얼마만큼의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지가 저희가 이제 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비가 가장 우수한 차량 중에 하나로 대부분 다 아이오닉 5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조건에서 뺄 거 없이 그냥 다 장착했을 때 동일한 무게라든지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했을 때 뭐 배터리 많이 달면 더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일단은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전기차를 단순히 그냥 모빌리티로만 이해를 하고서 그냥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그 V12이라는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뭐 예전에 닛산 리프라든지 이런 데서 장착이 된 경험이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별로 의미가 없었을 때에 들어갔었던 기술이라서 사실 좀 지금처럼 충분히 뭐 전력원으로서 활용될 만큼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차량에서는 좀 의미 있게 첫 번째로 달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 V2의 기능이 되는 차량들을 장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MEB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의 확장 가능성들을 염두하고 eGMP라는 플랫폼들을 네. 대응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이게 플랫폼은 당연히 이제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더 잘 만드느냐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있고 없고가 더 지금 훨씬 더 좀 중요한 상태네요. 저도 좀 진짜. 놀랐던 게 네.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네. 있는데 뭐 포드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서 빌려다 쓰는 게 훨씬 훨씬 더 더. 수익성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가 뭐 요 근래에 GM하고 협약을 통해 원래 좀 제휴 관계가 좋았거든요. GM의 그 얼티엄 플랫폼을 네. 가져다가 혼다에서 전기차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러한 그 전기차 시장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한 발을 뗐다라는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상황이 플랫폼 대응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허들을 이런 플랫폼을 빌려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또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네. 뭐 MEB도 그렇고요, 그 현대차 eGMP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외부 판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자기 브랜드로 판매량에 대한 전망이나 어떤 가시성 자체도 커질 뿐더러 다른 어떤 완성차 업체나 스타트업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플랫폼들이 서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라이센스 피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일부 부품사들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또 공급을 한다면 추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내연기관차는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도 되게 이제 자동차 완성차도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네.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맞습니다. 쓰고 외부에 이제 거의 이제 안 주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은 이제 결국엔 그럴 가능성도 열어주면 굉장히 우리나라 또 부품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그렇죠.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예. 뭐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도 네.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현대차가 실제로 제가 기사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뭐 반도체 내재할 거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네. 실제로 그게 좀 혹시 좀 아시는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뭐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네.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공급망 문제나 이 부품들에 대한 재고 문제가 생각보다 이 완성차를 운영하는 어떤 그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다 이제 외주화하겠다라는 것들에서 기조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비스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이나 전략 자체가 뭐 티어 1을 넘어서 뭔가 티어 0.5 그 모비스의 표현을 네. 빌자면 티어 0.5가 돼서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통합들까지 네. 다 이뤄낼 수 있는 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들을 내놨는데, 그 오토로의 반도체 사업 인수할 때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염두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기보다는 당시의 생각은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진보된 형태의 뭐 부품사라든가 혹은 뭐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좀 통합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새롭게 이제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드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 일련의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 같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 우리 한국한테 정말 닫혀버린 시장이잖아요. 네. 뭐 존재감도 거의 없고,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 제가 보고서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점유율이 낮은 게 호재다, 뭐 그렇게 쓰신 분도 그런가요?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새 중국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어차피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인데, 얼마 전에 그 올해 그 뭐 현대차가 이제 한 8조 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자동차 공장을 하나 증설을 하겠다고 네. 언급을 했던 걸로 하는데,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짓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증설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그 미국 기업들한테 이번에 좀 유리했던 게 미국의 그 노조에 가입된 맞습니다. 그 네. 업체들한테는 더 이익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국에 그러면은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GM보다는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조 가입이 쉽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뭐 현대차 그렇죠. 가기는. 예. 지금 어차피 남부 쪽에 짓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대차가 아직 그 미국에 좀 그 얼마 후에 만약에 삽을 뜨게 된다면 이게 결국엔 좀 주가에는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 좀 보세요. 이게 일단은- GM하고는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격차는. 네. 일단은 좀 뭐 어젠가요? 오늘 네. 사이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뭐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시점 자체를 조금 이제 늦출 수 있다라는 늦출 수 식의 있다. 얘기를 예.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힐 당시랑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좀 것들이 좀 달라져. 있잖아요. 말씀하신 예. 대로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지금 이제 발동을 하면서 테슬라까지도 예. 상당히 좀 그 반응을 네,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토했었던 어떤 가정들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안을 가지고 계속 개진하는 거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의 얘기처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이 투자권들을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네고시에이션 파워도 좀 더 가져간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도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는 하겠죠. 왜냐하면 큰 시장이고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네. 게 이제는 공표된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이거 뭐 발표만 해놓고 뭐 기존 공장 개보수만 하는 거가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중하게 미국에 대한 전동화 투자 계획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도 간접적으로 또 알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조금 저는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뭐 아이오닉 5나 이런 게 생산이 돼서 사실 아직 미국에서는 그 전기차 공장이 없잖아요. 네. 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또 법안들을 봐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미국 업체 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폭스바겐은 공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 폭스바겐 말고 또 혹시 있는 회사가 있나요? 그 저도 다른 업체들 중에 뚜렷하게 저도 알고 있는 업체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일본은 있어요.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은 뭐 전기차 생산이 예, 거의 그죠? 없으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폭스바겐 외에는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현대차도 안 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좀 시기의 문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네.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이제 현대차 이제 한번 좀 주가, 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뭐 완성차도 있고 부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이거를 완성차 부품을 하나씩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완성차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아니다. 오히려 이제 공급망이 주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부품이 더 낫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단기적인 관점 말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PBR이나 PE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과거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특히 PBR 같은 거로 비교해 봤을 때 싼 건가요? 절대적으로 싼 건지 아니면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건지 높은 펄을 받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볼 때 세 가지로 보는 게 네. 상대적으로 보고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업체들과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시장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서 뭐 예전 대비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주가에 대한 네, 흐름들을 맞습니다. 가지고서 밴드 차트를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싸다라고 얘기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역사적.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어닝이 다 망가져 있었던 상황에 유동성이 또 풀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감안하고 보자고 작년 연초부터 네.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역사적으로나 절대적으로의 밸류에이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느낌상으로만 보면은 완전 바닥을 다졌다가 최근에는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게 어느 정도는 좀 회복돼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뭐 완전 뭐 좀 속된 말로 찐 바닥까지라고 뭐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랑 아래로 놓고 봤을 때는 위가 더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인 거는 확실하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안 하셨지만 네, 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죠, 다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고서 네.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공급망 이슈가 어쨌든 급한 불이 꺼진 정도의 수준이라고만 네. 저희가 지켜보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들이 펀더멘탈 무너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충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품사는 절대적으로 생산량의 의지를 한 이익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동률 무너지면 환율이 아무리 좋아도 장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익 구조만 보시더라도 완성차보다 마진이 높은 부품 업체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어떤 이런 외부 변수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물류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뭐 어떤 물류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마진 구조가 망가지는 것도 훨씬 더 민감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정직하게 이익의 방향성의 주가가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품사들보다는 완성차를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부품 중에서도 다른 사업 부분들을 갖고 있거나 사업 구조가 좀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물류 어떻게 보면 호황이죠.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보는 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AS 사업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 부분의 손익이 좋지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고, 그다음에 당연히 많이 빠진 것들이 지금 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가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상 그래도 평균 언저리나 약간 뭐 중상단 쪽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좀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비현대차의 매출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품 업체들이 작년에 올해 내년으로 보면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기저들을 더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회복의 속도가 좀 더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공급망 불안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나 도요타의 어떤 사례를 교훈으로 다른 부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안정적인 재고를 쌓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시화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재고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품사들의 매출이나 손익이 좀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조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이제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업체들, 그다음에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지는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주가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좀 시장 대비 알파를 좀 많이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업이 맞나요? 그 만도나 한온 시스템? 뭐 그렇죠. 그죠. 예, 그 그런 현대차 업체들. 비중보다는 좀 외부 맞습니다. 비중이 높은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업체들이 뭐 자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올해 좀 잘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동안 어닝이 급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어떤 변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좀 이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개 중에는 좀 좋네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의견에도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그 장문수 연구원님, 그 자동차 담당하시는 장문수 연구원님 이제 모시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봤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근데 제가 몰랐던 것 중에 기억에 남은 게 플랫폼 있고 없고는 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당연히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그 차이가 결국 현대차의 또 경쟁력이니까 한번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님과 이렇게 방송을 해봤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M트렌드에서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현대차 그룹이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